네,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자, 지난밤 미국 시장을 한번 보면서 저희 프리마켓 뉴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금요일 시장을 보게 되면 그래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상승을 했었던 이면에서는 사실상 예상치를 부합했던 PCE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과 물가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물가 지표 생각보다 너무나도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고용 지표가 또 줄줄이 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방향성도 우리가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웨드부시에서 $600를 제시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4% 넘는 상승을 보였고요. 반대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높은 부채, 특히나 빅테크 대비해서 높은 부채율에 대해서 시장에서 일부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좀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히트맵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프리마켓 동안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GDP와 소비 모두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분기 GDP가요, 지금 3.9%를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마저도 현재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 자, 그 외에 많은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어떤 경기가 너무나도 개선이 될 것이다.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만큼 시장은 너무나도 긍정적인 지표 속에서 지금 프리마켓은 그만큼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아시아에서는 증시가 대만도 그렇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한국도 마찬가지로 또 쉬어가는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자, 미국 시장은 이러한 수급적인 면에서 어떻게 또 흘러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지난 30일 동안에 S&P 500에만 $230억 쏟아부었다라는 그러한 데이터가 좀 나왔습니다. 즉, 지난 30일 동안에 일부 조정도 있었지만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있었다. 자, 물론 이러한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는 섹터별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관 투자자의 어떤 움직임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은 앞으로 어떠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수급적인 측면도 저희가 프리마켓 뉴욕을 통해서 제가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온다면 업데이트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 정부에 대해서 셧다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셧다운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이 어떠했는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우리 트럼프 1기 때 또는 오바마 정부 때 여러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지만은 주식시장은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셧다운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하기 전에는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그 셧다운 기간 동안에 또는 합의가 도출되는 그러한 과정 속까지도 우리가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 셧다운 기간 동안에는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번에 셧다운이 만약에 오게 되더라도 결국에 합의로 도출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또는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너무나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정부 셔다운, 특히나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지연이 되거나 또는 금리 결정에 있어서 일부 데이터가 연준 위원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셧다운 기간이 생각보다는 좀 일찍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도 우리는 어느 정도 만약에 일부 조정이 된다면 또 저점 매수에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경제 지표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중요한 경제 지표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고용 지표가 시장을 아마 흔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에 실업률에 관련해서도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졸츠 보고서부터 해서 ADP 민감 비노 고용 부분,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아마 고용 지표에 따라서 앞으로 연준 위원들의 많은 발언들도 추가적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끝으로 앵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용지표가 이번 주에 줄줄이 소세지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앞으로 이제 실업률까지 이제 가는 그 여정 동안에 자, 어떠한 지표들이 좀 나올지 저희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부 셧다운 이야기들도 있고, 또는 지금 아주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도대체 어떠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라는 그러한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지표도 한번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님과 함께 자, 이 이야기 아주 깊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시장은 좀 괜찮았고요. 자, 뭐 주말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의장의 너 해고야 라는 SNS 뭐 그것까지 좀 올리면서 그렇죠. 약간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AI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뭐 그러한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인데 뭐 그러한 것들 천진난만하죠. 천진난만하다. 아주 순화돼서 표현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대표님은 좀 오히려 지금 주시해야 되는가? 네. 뭐 이 부분 오늘 좀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어디 봐야 될까요? 예.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게 결국은 이번 주에 고용 지표 열심히 봐야 된다. 사실 그거는 연말까지 예정돼 있는 남은 2번의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꾸준히 해주기를 그렇죠. 바라는 거고 시장에서는 최근의 수치들을 보고 물가 수준 보고는 그러니까 이 10월 달 말에는 할 것 같은데 마지막 남은 거에 대해서는 확률이 빠르게 좀 내려가 있습니다. 12월 달. 12월 거는 그거는 원래는 뭐 늘 양쪽 다 90% 가까웠다가 12월 거는 가장 어제가 60% 많이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자신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마조마하실 텐데 사실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제 그 도이치뱅크의 차트는 금리의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 변동성이 중요하다. 주가는 오히려 변동성에 반응을 하지 금리의 레벨.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몇 번 인하하는 거는 그 수준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낮아지는 수준. 그렇죠. 그 수준보다는 금리의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장표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오렌지색. 이게 이제 S&P 500인데 동일 가중입니다. 이퀄 웨이트. 그리고 그다음에 짙은 파란색 선이 미국 국채 변동성 지수. 우리가 주식은 빅스가 있으면 채권에는 국채에는 무브 지수에서 무브가 뭐의 약자인지는 혹시 어떤 거예요? 무브 MOV의 이게 약자가 뭐냐면 메릴 린치 옵션 볼러티리티 에스티메이트. 이게 메릴 린치에서 만들었나 보네요. 1990년대 중반쯤인가부터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무브 지수를 뒤집어 놓은 거 역축하고 S&P 500 동일 가중 지수하고의 코릴레이션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역축이니까 마이너스 78이죠. 거의 반대로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거의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같이 움직이네요. 근데 우리가 보면 빅스라는 거는 변동성을 봤듯이 채권 금리의 변동성에 대한 지수가 그러니까 금리의 빅스가 무브 지수거든요. 결국은 절대 레벨보다는 우리가 변동성을 봐야 되는데 최근의 변동성은 역대급으로 지금 상당히 좀 역대급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코로나 전에 바닥까지는 안 내려왔어도 그 이후에 급등했다가 그 중간 언저리에서 지금 최근 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됐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변화에 대해서 변동성이 안 흔들리는 상당히 낮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변동성이 여기서 만약에 뭐 발생이 된다면 주가가 조금은 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많이 낮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금리가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인다면 거기에 주가가 훨씬 더 반응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앞으로 뭘 좀 봐야 될까? 최근에 변동지수가 이렇게 낮아진 거는 혹시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그 국채 금리보다 지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5년짜리 금리가 더 낮아요.
아, 그래요? 지금 역전됐습니다. 아, 그래요? 프랑스도 역전됐는데 예. 미국도 지금 역전이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소위 최상위권 기업들의 더 안정성이 신용도가 더 국가를 앞서가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사실은 이게 뭔가 뒤집어져서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사실은 이게 위아래가 뒤집어져 있는 그런 형국이라서. 근데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만약 이러한 상황을 혹시 대표님 많이 보셨었어요? 못 봤죠. 왜냐면 국가는 사실은 발권력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세금을 여차하면은 세금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세금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해외에서도 걷고 내에서도 걷고 예. 그냥 세금 거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채가 웬만한 기업보다 금리가 낮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현대에서 그것이 역전됐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럼 그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라고? 뭐 부채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인플레이션. 그죠. 미국의 재정 적자가 그냥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7조 달러잖아요. 네네네, 지금 맞아요. 역대 최고급. 예, 제가 전에도 보였지만 GDP 대비 지금 그 부채, 정부 부채 비율이 과거 2차 세계대전이 가장 높은 수준.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잘 없는 거죠. 차라리 기업이 낫다.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사실 정부 만약에 진짜로 이게 흔들리면 그럼 이렇지만 멱살 잡아갖고 기업들한테 세금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전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는 좀 다른 얘기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실은 또 하나의 사실은 이례적인 게 뭐냐면 신용 스프레드. 우리가 아까 봤던 거는 이제 국채의 그러한 이제 레벨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보통은 과거에는 뭔가 변동성이 심해지면 크레딧 스프레드가 급등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측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하이힐드. 예, 하이힐드의 이제 그런 이제 그 소위 투자 가능한 거에 비해서 저기 투기 등급 사이의 그 스프레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거꾸로 뒤집어놨어요. 역축입니다. 맨 위로 올라가 있다는 건 역대급으로 지난 한 25년, 30년 중에 가장 낮은 수준, 2.5%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신용 스프레드가. 그런데 보통 이것이 뭐하고 거의 같이 움직였냐면 미국의 명목 GDP 성장률하고 보시면 검정색 거의 같이 움직이죠. 그러네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코로나 이후에 서로 좀 따로 놀기 시작했다. 이게 좀 이제 이게 뭐랄까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의 지금 트라이컬러 같은 소위 그 서프라임 그 오토론 하는 회사가 갑자기 그냥 파산 신청하고 뭐 이런 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 이 크레딧 마켓이 이 원래 여기가 사실은 워닝 사인을 줘야 되는 데인데 그걸 못 하고 있는 약간 상황 뭐 이런 일들이 좀 같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상황이 일단 이렇게 계속 하향 안정화돼 있으면 좋은데 만에 하나도 이제 크레딧 마켓에서 신용 스프레드가 좀 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할 때가 우려할 수 있는 우려해야 되는 그러면 그게 이제 무브지수에도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는 이제 이러한 뭐 지금 대표님께서 지금 뭐 신용 스프레드 이렇게 좀 알려주셨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뭔가 과거에 우리가 레거시적으로 지켜봤었던 많은 데이터들이 코로나 이후 와가지고는 과거에는 이랬는데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많은 뭐 경기 침체부터 많은 예상을 했었고 금리 인하 시기가 어땠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이 저는 코로나 이후로 좀 잦아졌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만약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우리 핵심적인 데이터는 이건 무조건 우리가 봐야 되지만 과거에 여러 정말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이 과거와는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좀 있더라. 그런 것들을 혹시 직접 많이 보셨나요? 뭐 많죠. 근데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이제 추가로도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시장에서 하이힐드 채권을 발행해 갖고 자금을 가져갔다면 그 마켓이 어디로 옮겨갔냐면 지금 3호 그러니까 소위 프라이빗 크레딧 마켓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막투마켓이 안 돼 갖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최대의 지금 문제. 약간 우리가 지금 안개 속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어제 오늘자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 기사 혹시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그 3호 크레딧의
그 연도별 지금 소위 소위 말하는 파산율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데가 망하는 경우 그 비율이 지금 5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2020년도가 당연히 높았을 거잖아요. 그 이후로 내려왔다가 작년 올해 올라가서 2020년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 벌써.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상황을 버티다가 지금 뭐 금리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저히 이것저것 너무나 높은 금리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건가요, 최근에? 터지기는 시작하는데 이게 신용 스프레드에는 당장 안 나타나는 거죠. 있는 거고. 다만 그쪽에 파산 그 비율에는 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세상에 이제 돈 빌리는 방식들이 좀 바뀌면서 말씀 주신 대로 기존 지표로는 안 잡히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다 똑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 놓고 보면 지금은 약간은 일화적인 수치긴 하지만 열심히 그런 사모 크레딧, 보통 그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찾으시면 좀 기사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쪽의 연체율이니 파산율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우리가 팔로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미국 주식은 뭐 금리 수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오히려 이러한 국채 변동성에 대해서도 같이 또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뭐 체크를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서프라이 지수 이게 뭐 사실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것도 많이 발표를 하는데 좀 갑자기 깡충 뛰어 올랐어요. 맞습니다. 이거 경제가 너 워낙 강한 거 아니야? 뭐 지금 뭐 어제 GDP도 사실상 지난주에 큰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소비도 좀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차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이 차트가 아마 왼쪽 지금 차트가 가장 이제 미국에서는 월가나 이런 데서는 트윗에서는 그러니까 핀트윗이라고 하죠. 파이낸셜 트윗에서 많이 회자되는 차트입니다. 뭐냐면 그 사이 연초 이후에 약달러가 가장 미국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답답했던 일인데 이제 혹시 강달러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만들어주는 차트인데 보시면 붉은색 선이 그러니까 그 시티그룹에서 발표하는 미국 경제 서프라이즈입니다. 아시겠지만 소위 시장에서 예측하는 마치 기업의 이익 대비 더 잘 나오면은 컨센서스 대비 더 잘 나오면 서프라이즈, 나쁘면 샤히듯이 경제 서프라이즈도 예상치 대비 예를 들면 이번에는 인라인이었지만 PCE가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다면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로 발표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차트가 위로 올라가면 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 붉은색 선이 위로 강하게 좀 튀어오르고 있죠. 원래는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사실은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매우 낮아진 상황에서 의외로 괜찮은 숫자들이 발표되니까 서프라이즈가 위로 튀고 있는 거고요. 과거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시차를 두거나 유사하게 달러 지수가 따라서 같이 움직이더라. 결론적으로는 지금 서프라이즈 지수가 올라간 것만큼 달러 지수가 지금 못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렇게 놓고 보면 다시 강달러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러한 지금 상관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차트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 뭐 EPS 추정치나 앞으로 3분기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이 특히나 이제 뭐 기술주들이나 뭐 과거 한 6월 달에 했던 것보다 최근 나왔던 여러 가지 EPS가 이거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라는 뷰들이 지금 좀 시장에서도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뭐 서프라이즈 지수도 뭐 같이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뭐 지금 최근에 뭐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4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데이터를 제가 지난주에 와서 이게 지금 소비가 중요한데 소비를 상위 20%가 다 좌지우지하고 그 소비는 대부분 주가하고 연동돼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가가 잘 될 걸 보려고 소비를 봤는데 소비가 오히려 주가를 보고 있는 서로 이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인과관계가 뒤죽박죽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2분기, 3분기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 2분기 수치가 좋아졌던 거는 그 안에 보면은 소위 이제 투자, 고정 투자들이 좀 많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었죠. 그게 이제 결국은 AI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잡히는 것이 이제 2분기 GDP를 좀 더 끌어올린 거 첫 번째. 두 번째로 좀 그 GDP now 3분기 지금 흐름이 이제 3.9 나오고 있는 거. 나왔어요. 그것의 그 대부분을 보면은 PC 이번에 소비가 사실은 많이 또 많이 올라와서 그것이 이제 3.9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다만 걱정하는 것은 이 소비 지표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늘 끝까지 잘 나옵니다. 그래요? 예. 너무나도 후행적인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소비는
결국은 맨 마지막에 껐거든요. 미리미리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참 쉬워 보이지만 사람의 습성상 그게 안 됩니다. 제가 그 저도 이제 미국 주식에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떤가를 너무나도 알고 싶어서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이거 데이터도 어찌 보면 약간 좀 후행적이다 보니까 뭐 8월이 어땠다, 9월이 어땠다, 이제 좀 있으면 10월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미국인들의 댓글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떤 뭐 데이터다 뭐 나왔다. 그러면 그 댓글을 보고 야 저거는 사기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다 죽겠는데 저게 어떻게 지금 경기가 저렇게 서프라이즈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제가 이제 본 수많은 댓글 중에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다. 우리 너무 힘들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이나 뭐 일부 중산층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 자체가 지금 워낙 안 좋은 걸로 저는 맞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들은 지금 경기가 다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너무 간극이 괴리율이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2대 8의 법칙 상위 20%가 이걸 다 끌고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정확히는 상위 10%가 전체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니까 사실은 나머지들이 지금 겨우겨우 끌려가더라도 상위 10%가 50%를 주가 상승하면은 톡톡 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실질적인 괴리가 나타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최근에 가장 큰 미국에서 이게 이제 재밌는 현상 것 중에 하나가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50개의 주 중에 딱 일자리 하나, 그러니까 소위 고용지표를 선행지표로 한 군데를 봐요. 보통 고용지표는 선행보다는 후행에 좀 가까운데 선행지표로 딱 하나 봐라. 그럼 거기가 네바다주라는 거죠. 아, 그래요? 이제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바다주에는 뭔가 생산시설이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카지노. 놀러 가는 데죠. 놀러 가는 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생기면 뭔가를 즐기러 가는 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뭔가 기업들이 분위기 좋아지면 거기서 마이스 산업 해갖고 뭔가 무슨 컨퍼런스 이런 거 엄청 열리고 맞아요. 뭐 이런 거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주로 관광,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게임, 카지노, 그다음에 그쪽이 기업들의 컨퍼런스, 기업들의 뭐 여러 가지 컨벤션 센터 가면은 기업들이 뭐 하여튼 다양한 뭐 본인들이 우리 이렇게 지금 발전해놨다. 이런 뭐 플랫폼도 있다. 이러한 모델도 있다 해서 그런 행사가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그거 있고 그다음에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제 부동산 건설 이것이 같이 연결돼 있고 마지막 하나 정도가 뭐냐면 세계 네 번째로 큰 금광 채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바다요? 네바다 안에 외곽 쪽에. 그래서 한 요 정도가 총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영향을 받으면 이쪽이 가장 빨리 일자리를 확 줄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시그널이 8월 달에 드디어 일자리가 신규 고용이 비농업 고용이 마이너스로 드디어 마이너스로 터치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적어도 지금 소위 재량 소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수 소비는 내가 정말로 아무리 경기 침체가 와도 써야 되는데 재량 소비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허리띠를 적어도 80%가 줄이다 보니 이런 일이 좀 나타나고 근데 과거에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경기 침체했을 때 경기 침체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으로 지금 사실은 지금 네바다주의 일자리가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경계심을 그러니까 이번은 다를 거야일지 주식 시장이 너무 좋아서 카지노로 안 가는 건 아닐까요? 주식이 카지노 같아서 그러니까 코인을 하지 뭐 멀리 뭐 네바다까지 가겠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기가 또 뷔페가 상당히 유명하다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여유 계신 분은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뷔페를 즐기시러 네바다주에 라스베가스 저도 뭐 몇 번 네바다주 많이 갔었는데 알겠습니다. 네바다주가 또 이게 선행지표로서 역할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자 이러한 이제 꿀팁도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셧다운 정부 셧다운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대표님께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셧다운. 뭐 이번 셧다운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론은 과거에 이제 아까 한 5번, 1990년도부터 한 대여섯 번 거를 보여드렸는데 최근 거만. 제가 이거는 1970년대부터 20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셧다운에 과거에 한 70년대까지 가야만 셧다운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악영향을 좀 줬었고 다 합쳐봐도 사실은 시장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 아무 영향 없었다. 중립이었다. 결국에는
뭐 약간 뭐 합의가 잘 안 되지만 결국엔 합의로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에 하나의 이벤트라고 봐야 됩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걸.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호와 시그널이냐 노이즈냐 하면 노이즈에 가까운 거죠. 뭐 이렇게 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제가 최근까지 지금 폴리마켓에서 그 셧다운 확률은 72%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아까까지 지금 체크를 해보면 그러면 상당히 높게 셔다운 확률을 보고 있고 트럼프가 또 최장기 셧다운에 또 좀 뭐랄까 대표 주자지 않습니까? 35일이나. 근데 다만 좀 하나 걱정은 이번에도 잘 넘어갈 거라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다만 걱정은 이번에 지금 하려는 게 소위 머스크를 시켜서 도지 해서 사실은 대량 감원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원래 초기에. 소위 그 연방 공무원들 많이 잘라내려다가 중간에 맞아요. 한 2, 3개월 하다가 멈춰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셧다운을 하면 필수 인원만 일단 남고 나머지는 일단 집에 다 돌려보냈다가 이것이 마무리되면 되돌아와서 그때부터 일을 다시 하는 이제 이거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일하는 사람도 무급으로 일합니다.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필수 인원도 와서 무급으로 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플랜은 백악관의 플랜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참에 그때 못했던 대량 해고를 이번에 한번 하자.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이게 지금 셧다운이 왜 합의 도출이 안 될까 이렇게 의문점을 좀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상원에서 사실은 아슬아슬하잖아요. 뭐. 한 명 앞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건 6표인가 7표 민주당에서 7표를 더 갖고 와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소위 그 오바마 케어에서 일부 지금 후퇴됐던 거를 되살려라. 그럼 우리 이거 해줄게. 지금 그거 내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 이랬더니 이쪽 공화당 쪽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1.5조 달러 연간 적자 더 늘어나. 이 지금 그 민주당은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있어. 이제 이거 걸로 지금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것을 빌미로 혹시 저는 걱정이 이제 대량 해고를 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사실은 안 그래도 지금 아까 데이터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저 가장 최근에 18년도 12월 달에 하고 1월 달에 FOMC 했을 때 데이터 없이 했었습니다. 그때. 데이터 없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 동결이라 상관없긴 했었지만 그때는 그래서 ADP 데이터 쓰고 뭐 그러니까 대체 데이터들 이용하고 했었는데 만약에 민주당하고 이것이 조금 길어지면 안 그래도 좀 사람 줄어서 데이터에 뭐 신뢰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걱정들 하는데 데이터가 아예 안 나와버리면은 그 심지어는 아예 발표 뭐 분기 한번 하자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이참에 분기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라는 걱정도 같이 되고 있어서 한번 그러니까 이제까지 늘 없었지만 트럼프는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내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너무나도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연준 입장에서는 너가 뭐 너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하여튼 대통령이 셧다운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없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그런 명분을 만약에 연준한테 주면 트럼프가 그렇게 원하던 금리 인하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삐그덕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이 셧다운 기간이 생각보다는 좀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거는 뭐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긴 하지만 트럼프는 그 분기 실적도 반기 실적으로 바꾸자고 했죠. 하는 거 보면 별로 도움도 안 되는 물가 지표 이렇게 매달 나오는 거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역으로 말하면 고용 지표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또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고용이 안 좋은 거는 자기한테는 또 나쁜 얘기가 되니까 어차피 그냥 그 데이터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사실은 없고 그냥 금리나 가자. 그렇게. 사실은 트럼프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그걸 더 원하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받을까? 특히 채권 시장이. 그거를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그거다. 이게 트럼프의 생각대로 채권 시장과 금리가 따라가져 줄까? 지금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최근 들어서. 네, 그렇죠.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좀 있겠지만 대표님께서는 지금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뭐 계속 경기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금리 인하 굳이 해야 돼?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약간의 뭐 일부 뭐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물론 소폭이지만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상황은. 첫 번째는 작년 9월에 금리 인하 이후의 움직임과 같다. 예. 작년에도 금리 인하 전에 10년물 금리가 빠졌다가 연말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도 맞아,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어요.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예. 있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10년물 금리는 연준의 움직임보다는 미래 물가, 미래 물가에 기대 대해서. 물가 수준. 그게 첫 번째.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돈을 잘 갚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기간 프리미엄. 요 두 가지가 좀 더 큰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 물가가 특히 지금 오늘 제가 차트를 안 갖고 왔지만 지금 5년짜리 기준으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한 2.3% 이 물가를 보고 있는데 네네. 지금 지금 미시간 대학에서 조사하는 소비자들 대상 5년 이후 추가 5년간의 물가 지표는 3.6인가 3.7입니다. 아, 그래요? 격차가 지금 거의 100bp, 90bp가 나요. 오. 그러니까 시장이 맞느냐, 소비자가 맞느냐의 이슈입니다. 예, 예. 근데 소비자가 그걸 계속 유지하면 시장도 따라가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 사이의 갭, 그만큼이 지금 스물스물 사실은 10년물, 그러니까 기대 물가가 좀 올라가는 게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로는 지금 그 결국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이슈들이 기간 프리미엄을 끌어올리는 거. 요 두 가지가 10년물, 30년물을 슬금슬금 위로 상승 압력을 주고 있는 작용하고 뭐 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죠? 맞습니다. 예, 같이 최근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정말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에 뭐 노동지표 뭐 정부 셧다운이나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어떤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예,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에 또 저희 송정 대표님이 또 2부에도 또 출연하시니까요. 출연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네네. 예. 네네. 되게 당황하셨습니다, 지금. 출연하시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렇게 당황하신 모습을 또 오래간만에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송정은 대표님은 추석 끝나고 우리가 또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동안에 뭐 시장이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은 생각이 좀 저 개인적으로 드는데, 자, 그때 우리가 다 모아서 제가 송재훈 대표님과 함께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투썰플레이스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재밌는 뉴스 소식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즐겨주시죠. 자, 주식시장이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또 AI 버블론까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말들을 잠재울 이 지수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버핏 지수인데요. 버핏 지수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이게 뭐냐면요. 시장이 경제 규모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밸류에이션 지표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로 이걸 상정하고 있는데요. 적정 수준은 70에서 80%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버핏 지수 20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적정 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거를 볼 수 있겠죠. 또 미국인들이 벌고 있는 돈 대비해서 현재 기업 가치가 높다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만도 한데 이 숫자 잘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때는 190%였습니다. 현재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꽤 높이 올라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주식의 가치를 높였냐 이렇게 보니까 AI였습니다. 대형 IT 기업들의 AI 열풍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너도 나도 생성형 AI 만들겠다, 데이터 센터 짓겠다 이러면서 또 난리인데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대감이 안 생길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주가 수익 비율, 즉 회사가 1원을 벌 때 투자자가 얼마를 사고 또 주식을 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도 또 높아진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버핏 지수 하나만 보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냐 하실 수 있겠어서 제가 또 하나 지표 준비했습니다. 바로 S&P 500의 주가 매출 비율인데요. 이것도 현재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사실 2000년 닷컴 버블 때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도 현재 확실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시장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말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버핏 지수가 신뢰도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로 꼽히는 게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건 GDP에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로는 지난 20년간 미국이 기술이나 지적재산권 덕에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들이고도 매출을 크게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가 조금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애플만 봐도 요새 하드웨어 쪽보다는 서비스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무형의 혁신이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받치고 있어서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좀 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좀 납득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한편 수년간 버핏은 이 지표에 대해 언급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현재 모멘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지 아니면 또 기업 실적은 어떤지를 보면서 이 버핏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은 월마트 CEO의 발언이었는데요. 미국에서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직원을 뽑는 이 대기업 CEO가 자, 오늘부터 직원을 기계로만 뽑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월마트의 최고 경영자 덕은 백밀러는 인공지능이 말 그대로 모든 직업을 바꿀 것임이 분명하다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월마트 본사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월마트의 일부 직무와 업무는 사라지겠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또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아마도 세상에 인공지능이 바꾸지 않을 직업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난 그런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말했는데요. 적어도 월마트 내 모든 인력을 AI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으로 또 들리는데 회사 내부에서는 최고 경영진이 거의 모든 고위급 기획회의에서 AI가 기존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벌써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직무 유형이 줄고 또 늘어나고 또 추가 교육이 필요한 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저처럼 얘기 듣고 그러면 스타벅스처럼 인력 줄이겠다는 이야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전 세계 210만 명의 직원 수는 그대로 동결할 예정이고요. 또 그 구성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옵니다. 왜냐하면 매장 내 일부 업무도 자동화한다면 기존 인력을 줄이는 데는 좀 불가피하겠죠. 그리고 많은 창고를 이미 자동화해서 이미 일자리가 줄어들었던 바도 있습니다. 또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에이전트 빌더라는 직책을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택배나 베이커리처럼 고객과 자주 접점이 많은 분야에서는 사람을 많이 배치한다는 건데요. AI도 대거 도입을 할 예정이더라도 고객과 대면하는 게 핵심인 업무는 사람이 맡도록 하겠다. 이런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면 회사에서 교육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픈 AI와 손을 잡았다고 하고요. 여러분, 월마트가 이 교육에만 돈을 얼마나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1조 4천억 원을 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I의 변화로 또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는 무엇이고 또 이것이 월마트에는 어떤 훈풍을 불어오게 될지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슈퍼마켓에도 AI의 등장으로 이렇게 일자리가 좀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키오스크 말고도 마트에서 AI를 만나게 된다면 좀 신기할 것도 같고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프리마켓 뉴욕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많은 뉴스들 또 경제 지표들 저희 프리마켓 뉴욕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는 0.5% 선물 지수입니다. 자, S&P 500 0.4%에서 0.5%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히트맵을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녹색불이 여기저기 아주 반짝반짝 켜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흐름이 보일지 물론 장까지 우리가 정규장까지 우리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프리마켓 이 시장 동안에 여러 가지 속보가 나오게 된다면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추석이 시작이 되지만 미국 시장은 끊임없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월요일 자 테이버님과 함께 또 2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너무 확대했는데요.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그렇죠. 자, 코까지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렇게 2부가 시작됐고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지만은 경제 데이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자, 하지만 시장은 또 고평가돼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랠리가 또 가능할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약간은 과거보다는 좀 좋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 부분 한번 좀 짚으면서 외신 또는 기업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시장 속에서는 나오고 있는가 좀 빠르게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2부를 열면서 어떤 외신 기사가 가장 핫한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셧다운 쪽으로 또 함께 처음 말을 해봐야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하면 셧다운도 불사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화요일 자정까지 예산안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셧다운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9월 고용보고서 같은 이 핵심 경제 지표 발표가 밀리게 되고 또 4주 뒤에 열린 연준 회의에도 일정 부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연방 근로자가 해고 대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행정부가 감원 가능성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실제 실업 상승률과도 또 연동이 있다라는 우려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셧다운이 일종의 연례 행사다라고 하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 오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시각도 더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려점과 또 긍정적인 시각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 셧다운. 김민캐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정부 셧다운. 이거 준비하시면서. 네. 예. 사실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일시해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진짜로 해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동안의 기존은 좀 다르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좀 우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좀 해고할 수 있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쓸모없는 공무원들 잘 잘랐다. 이런 그래요? 반응도 또 긍정적으로 테이버님이 나오더라고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저기 손 들고 있다고 있길래. 계속 손을 들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에 대한 이제 해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과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지 못했던 것을 자, 이번 정부 셧다운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핵심 정책, 그러니까 핵심 쟁점이라는 것은 사실 의료 정책이잖아요. 사실상 공화당, 민주당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부분이 얼만큼 좀 합의점으로 좀 이루어질까가 시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태희보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 셧다운. 셧다운은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매번 반복되는 건데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작년도에도 충격이 있었니 없었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30일 동안 이렇게 셧다운이 됐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if 셧다운이 끝까지 가서 길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셧다운이 끝까지 길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들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 이게 과연 셧다운이 끝까지 간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게 2달, 3달, 4달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정부의 모든 이슈들이 이제 묻히는 공무원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축통화라는 부분에서 이게 신용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놓고 보시면 셧다운이 길어져봤자 이렇게 2주고 한 달이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무작정 무제한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당장 오늘이죠. 오늘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랑 회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정도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음모론 중 하나인데 또 우리가 음모론을 또
또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음모론에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노동부에서 고용 데이터 발표나죠. 네. 근데 그 고용 데이터를 셧다운이 되면 발표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지금 고용이 또 반등한다 그러면 10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못 할 수 있으니까 10월에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는 셧다운을 해서 이번 고용 보고서를 건너뛸 수도 있다. 그리고는 그게 조금 길어지면은 다음 달 고용 보고서의 집계도 이게 되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3주 차에 집계가 끝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0월 달에 2주, 3주까지 셧다운이 이어져 버리면은 다음 달 고용 보고서도 못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차질을 노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음모론이고요. 그럼 고용 지표가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음모론인 거예요? 고용 지표가 나와서 고용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매우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금리 인하했을 때 버블을 이야기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금리 인하를 좀 더 이제 자극하고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고용 보고서가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본인 의견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런 게 일종의 음모론일 수 있다 정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셧다운은 시장에는 큰 재료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 국채 시장보다는 오히려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서 유럽 국채 시장이 흔들리면은 이게 또 시장에는 또 충격으로 전해질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채권 시장, 채권 금리는 어느 정도 체크는 하시되 네. 시장에 당장 큰 이벤트, 당장 팔아야 되는 이슈는 아니다. 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셧다운은 일부 좀 노이즈로 좀 보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과거에 이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네. 결국엔 이제 합의로 도출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점 매수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또 저점 매수 또 외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번 셧다운 한번 같이 네.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하나 질문 드려도 좋아요. 아니 이게 보니까 좀 기간이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은 뭐 5일 평균 내면은 주가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다라고 하던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간이 또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뭐 셧다운이 내려진다고 해도 얼마나 길어질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그 길이도 좀 상관이 있을까요? 일단 셧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점점 이제 시장 지켜보겠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 계속 셧다운이야? 안 풀려? 왜 이래? 하면은 나중에 무너지더라도 지금 당장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쾌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표정은 명쾌하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뭘 더 답해드릴까요? 네. 근데 궁금한 거는 다 해결됐고요. 네. 사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최대 관심사다 보니까 네.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와 이번 주에 최대 관심사는 고용이죠. 고용이기 때문에. 아니 네. 그냥 좀 맞다고 해주세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이제 추석을 앞두고 나서 기분이 다 좋아가지고 지금 약간 들떴죠. 들떠 있다. 자, 우리 최보 앵커가 또 준비한 지금 실적 발표 기업들이 좀 있는데 한 2기업 정도 먼저 듣고 그다음에 또 외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닌데요? 실적 발표 기업 오늘은 없는데요. 없어요? 그래요? 자, 네. 그러면 그냥 기업 이야기 그냥 기업 알아서 이야기 해주세요. 알아서 해볼게요. 예. 오늘 저의 컨셉은 관세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몇 개, 몇십 개의 그런 관세 정책을 발표를 했는지 아마 그조차도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당연히 저도 그건 다 기억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관세를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내일부터 휴가를 가잖아요. 마지막으로 너무 좋아. 관세에 대한 예. 거를 한번 좀 쫙 정리를 해드리고 가면 어떨까 싶어서 관세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좋습니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뭐 일단 최근에 나온 관세라고 한다면 뭐 크게 5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형 트럭이 있겠고요. 뭐 그 다음에는 뭐 주방 그리고 욕실용 가구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라고 한다면 천이나 가죽으로 덮인 가구, 그러니까 가구? 연질 가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연질 가구가 있을 것이고 네 번째는 제약, 의약품이 있을 것이고 5번째는 반도체가 있을 텐데요. 또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뭐 게스트분들 나오실 때마다 또 메인으로 다루기도 했고 또 오늘 아마 민 씨도 그거를 좀 메인으로 다뤄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앞에 4가지 종류를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뭐 일단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25% 그리고 주방과 욕실용 가구는 50% 그리고 제가 앞에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던 천과 가죽이 씌워진 연질 가구 같은 경우는 30% 그리고 의약품이 100% 관세 부과로 발표가 됐는데요. 대형 트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피터빌트, 캐너스, 프라이트 라이너, 맥 트럭스와 같은 우리의 위대한 대형 트럭 제조사들이 외부의 맹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름이 언급됐던 피터빌트 그리고 캐너스의 소유 회사가 바로 파카라는 회사입니다. 이 파카는 제가 지금 주가 화면을 좀 띄워놨는데요. 90% 이상의 대형 트럭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파카의 트럭은 경쟁사인 멕시코 회사들에 비해서 적게는 $8,000에서 많게는 $10,000 정도 더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해당 발표 이후 파카의 주가는 5% 넘게 정규장 마감가를 기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앞으로 파카의 운전석에 더 많은 트럭 기사들이 탑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일명 벤츠 트럭으로 잘 알려진 독일의 다임러 트럭, 또 폭스바겐 트럭으로 유명한 독일의 트라톤과 같은 독일 트럭 기업들의 주가가 정규장에서, 지난 금요일 정규장이겠죠, 정규장에서 2%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참고로 다임러 트럭 그리고 트라톤과 같은 트럭 기업들은 워낙 규모가 큰 독일의 트럭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멕시코 양국에 모두 공장이 좀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피해를 약 50% 정도만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이 트럭 기업들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 트럭들,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이 없는 트럭 기업들의 경우에는 관세 피해를 100% 정도 입을 수 있겠다, 더 피해가 커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련해서 트럭은 아니지만 자동차 관련주들도 좀 호재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완성차 업체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포드, 그리고 또 제너럴 모터스 같은 기업들이 적으면 1%에서 많으면 포드, 보시다시피 3% 넘게 오름폭을 키웠으니까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트럭 업체들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완성차 업체들까지 주가가 일제히 좀 상당 압력을 받았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이 없는 트럭 기업들 혹은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이제 관세에 따라서 사실 이러한 부분이 미국 내수 위주의 어떤 기업들이 보게 되면 크게 좀 상승했었어요. 제약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트럭도 마찬가지로 자, 그런 어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최근에 이제 주가에 바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욕실용 이거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죠 또.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납장이라든지 세면대라든지 하는 것들이 주방 또 욕실용 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다른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수납장, 캐비넷 그리고 세면대 외에는 별다른 품목들이 아직까지 근데 왜 나타나지 않는 것 욕실용이었을까요?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 가구에 좀 꽂힌 것 같아요. 이번에? 왜냐면 이전에도 한 8월? 제 기억으로는 8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도 RH라든지 그런 가구 기업들이 한번 대폭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미국산 가구가 아니면 전부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한번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가구 쇼핑하러 갔다가 네. 마음에 안 들어서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뭔가가 지금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가구 종류도 두 가지로 나눠놨더라고요. 예, 예. 주방, 욕실용 가구, 그리고 저는 사실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요. 연질 가구, 이렇게 연질 나눠놨다고 가구?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가구에 상당히 지금 심기가 많이 불편하시다. 아까 테이버님이 말씀하신 음모론보다 이게 더 음모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좀 가구는 가격이 나가잖아요. 근데 네. 욕실하고 주방용품은 진짜 저렴한 제품이 많은데. 아니면 뭔가 타겟을 하고 싶은 기업이 있을 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가구 같은 경우 말씀해주신 그런 가구들의 이제 저가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수출이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국을 타겟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반대로 이제 미국이 이제 또 뉴스가 나오는 게 있는데 중국에서 지금 미국의 대두를 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내 대두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물밑에서 이게 관세로 이제 티키타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타겟팅 해가지고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우리 그 비자 이슈 같은 경우도 인도를 타겟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시피 약간은 정치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포함되어 있다. 동의해요. 중국도 동의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멕시코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시설이 멕시코, 그러니까 미국이랑 접경지대 있잖아요. 네. 멕시코에 위치한 경우가 제 생각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이랑 가깝고
훨씬 더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를 좀 타겟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도 좀 했거든요. 아, 가구 같은 거요? 네네네. 대부분 가구뿐만 아니라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트럭 같은 경우도 멕시코에 원래 멕시코에 자동차 있는 생산 공장이 많죠. 많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뭐 아무튼 뭐 아메리칸 우드 마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가구 관련주죠. 아메리칸 우드 마크 그리고 마스터 브랜드와 같은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 정규장에서 모두 6%대 좋은 흐름을 좀 나타냈습니다. 이 아메리칸 우드마크 같은 경우는 미국 애리조나, 조지아, 인디애나, 켄터키, 메릴랜드, 버지니아 또 웨스트 버지니아 등 미국 전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주방과 욕실 캐비닛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뭐 멕시코와 같이 해외 생산 지분도 없지는 않지만 미국 생산 비중이 확실히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죠. 이 마스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미국 최대 서랍장 제조사 중 하나인데요. 제조 시설이 총 20개가 있는데 이 중 15개가 미국에 그리고 나머지 5개는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등지에 좀 퍼져 있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히 이들 기업들에게는 아주 큰 호재가 됐겠죠. 이 비상장 기업들 중에도 이런 비슷한 메이드 인 USA라는 슬로건을 내건 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웰본 캐비닛이라든지 그랜드뷰 캐비넷트리 등과 같은 기업들이 우리는 미국에서 만든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좀 달아서 회사를 좀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생산 시설도 있고 미국인들을 고용해서 우리는 미국인들의 노동으로 가구를 만든다라는 것을 좀 타겟팅으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는 가장 크게 이 두 종목이 있을 테니까요.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 상식 차원에서 이해해 보시는 게 아니라면 아마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사실 그렇게 큰 쓸모가 있는 정보 같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티커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MBC. MBC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MBC. MBC가 티커입니다. 근데 지금 MB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조도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죠. 투자하실 때 항상 좀 주의가 필요하다. 맨날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에서 일단 시가총액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최소한 이제 10빌리언 정도 넘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0-30빌리언 정도 넘어가야 그래도 좀 안전하게 투자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하면서 미국 내수에 너무 의존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체크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혜부님 유익해요. 감사합니다. 네. 유익해요. 야, 진짜 적응 안 됩니다. 지금. 자, 웬만해서는 제가 당황을 하지 않는데, 참 양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요거 안 하고 넘어가면 뭔가 뒤처리를 안 한 것 같아서. 뭐 연질 가구도 해요? 예, 연질 가구까지 하고 끝내죠.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천과 가죽이 씌워진 가구. 이거는 제가 말한 표현이 아니라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과 가죽이 씌워진 가구. 그러니까 연질 가구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다큐멘터리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사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예시를 들어드리자라고 한다면 소파 그리고 뭐 의자 같은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보시다시피 RH의 주가가 정규장 기준으로 4% 하락 그리고 윌리엄스 소노마의 주가는 장중 내내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약간 반등해서 아주 미미한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낸 두 종목이었습니다. 뭐 RH의 경우에는 생산 비중의 약 72% 정도가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서 조달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생산 비중은 10%에 불과를 하다고 합니다. 이 윌리엄스 소노마 같은 종목도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미국 생산 비중이 많아봐야 18%를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또 과거 윌리엄스 소노마는 FTC, 그러니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일부 제품을 허위로 메이드 인 USA라고 표기한 그런 데 대해서 제재를 받은 적도 있다라는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메이드 인 USA 혹은 뭐 마가라는 그런 슬로건들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잘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온라인 가구 유통업체인 웨이페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활용품 업체로 더 잘 알려졌지만 뭐 일부 침실, 거실 또 부엌용 가구도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에는 베드베스앤비욘드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 두 기업 모두 다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해외에서 조달된 물건을 공급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 좀 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제가 지금 주가 창을 좀 띄워드릴 텐데요. 이거 지금 다른 창으로 넘어갔으니까 베드베스앤비욘드 창을 띄워
세워놓고 얘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다만 웨이페어 그리고 베드베스앤비욘드의 주가는 정교장에서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웨이페어 같은 경우는 지난달 말에 처음으로 이 주요 가구와 생활용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크게 좀 급락을 한 적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들이 이날 정교장에서는 상승불을 켰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언제 다시 하락 전환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최고 앵커가 얘기했던 연질 가구까지 이렇게 제가 안 까먹으시겠죠?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이 베드베스 비욘드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지금 시총 자체가 워낙 또 작잖아요. 작죠. 작기 때문에 사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요 수준만 봐도 굉장히 좀 작은 종목이다라는 걸 좀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클 수도 있다. 저 이런 부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외신 기사 한번 좀 연결해서 갈까요? 드디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사실 다루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다들 본인이 꼰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닌가요? 저는 제가 꼰대예요. 아, 정말요? 네. 어떤 점에서 혹시 그런 점 느끼셨나요? 일단 예의가 발라야 되고 네. 인사성 좋아야 되고 지금 누구를 저격하시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 여기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바로바로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셨나 봐요. 근데 저희는 이 민 씨를 제외한 네. 셋은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나이예요. 네, 맞아요. 저는 정말요? 근데 친구가 없어서 제가 꼰대인지 저는 최고 앵커를 네. 엎드려 뻗쳐 시킬 뻔하다가 제가 참았거든요, 사실. 저는 살짝 한 적 있어요, 이렇게. 제가 기준을 그때 한번 찾아봤었는데 예.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면 꼰대에 속한다고 그런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나이가 어려서 저렇게 행동하나? 이런 생각이 나이가 들면. 어려서 그렇게 생각하나? 태부 씨 태부님 어떻게 보세요? 꼰대세요? 저 친구가 없어서요. 제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이게 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잘 모르겠고. 팀장님이랑 저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MZ들 좀 어렵다. 안 하세요? 네. 보아 앵커님 보셨을 때 태이버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왜 위아래로 보시죠? 그러니까 약간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건데. 귀여우세요. 제 생각에는 꼰대세요. 꼰대세요? 그래요? 꼰대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사실 이 꼰대가 별거 없고 유행에 저는 조금 뒤떨어지면 좀 꼰대가 가까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완전 꼰대입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종목에도 꼰대 종목이 있다고 해서 한번 뉴스로 가져와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월가의 7인방이라고 불리는 M7 있잖아요. 이게 이제 꼰대로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벌써 라떼라고 하면서 M7 종목이 과연 옛날만큼 유행에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좀 구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까지였는데 이 AI 열풍 속에서 최근 이 브로드컴과 오라클, 또 팔란티어 같은 여러 가지 새 강자들이 부상 중인 구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기존 M7 종목 중에서 애플과 테슬라 쪽으로 살펴봤을 때 또 올해만 해도 좀 주가가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반면 또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편입을 노리는 오라클은 올해 75% 넘게 올랐지만 아직 10인방 안에는 못 들었다라고 하는 평가도 이어지고요. AI 생태계 속에서는 TSMC, 또 브로드컴, 팔란티어도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라인 안에 본격적으로 들고 또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AI가 어쨌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승패를 가르는 데 중요한 시점이 된다는 점에서 애플과 테슬라 쪽에서 확실히 좀 떨어지고 있다. 이 꼰대 종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M7은 제가 봤을 때 아직 라떼는 나올 때 아니에요. 혹시 민씨드 빵주 아시나요? 압니다. 빵주가 제가 처음에 한경에 입사했을 때 공식 면접 질문이었어요. 빵주 종목을 대봐라. 제 생각에 빵주 정도는 되어야 라떼는이 나오지 M7은 아직 MZ 젊은 꼰대. MZ입니다. MG. 그때는 라떼는 메타가 페이스북이던 그런 시절 메타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나. 여기서 또 내가 경제 방송이 페이스북 때부터 나는 이제 미장 경제 방송을 했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어깨가 꼰대죠. 꼰대죠. 그래도 저는 선배님 사랑합니다. 저도 같이 안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꼰대 안 되는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거예요. 네. 잘라야죠. 이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상 우리가 과거 이제 M7 종목 중에서 일부 뭐 애플과 테슬라는 좀 쉬어갔다. 네. 뭐 이러한 이제 언급을 좀 해주셨고 그러한 빈자리가 뭐 최근에 브로드컴이나 뭐 TSMC 또는 뭐 팔란티어 뭐 개인 투자자분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그런 종목들이 좀 오라클도 최근에 많은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 네.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테이버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애플과 테슬라 뭐 지금 사실 연초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애플은 제가 잠깐 지금 확인해 보니까 뭐 1% 좀 넘었어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올해는 정말 그냥 쉬어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애플과 테슬라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너무 쉬어가니까. 이 차트 좀 열어주시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YTD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놓은 차트입니다. 예. 근데 보시면 애플이 1.6%, 아마존이 1.1%, 테슬라가 지난주에 올라와서 9.7%. 맞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애플도 아마존도 마땅히 AI에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좀 주가가 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밈이죠. 이게 시장이 애매할 때 올라가는 종목이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는데 테슬라는 AI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해요? 네.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해요? 네. 안 하죠. 열심히 도전 중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AI를 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록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XAI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테슬라가 아니지. 근데 XAI는 정확하게 말하면 일론 머스크의 개인 회사예요. 테슬라와 다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AI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지금 여기서 어찌 보면은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 몇몇 것 분은 같고. 스페이스X를 또 테슬라와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네, 분도 그것도 계세요. 다른 회사예요. 그것도 다른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뉴럴링크도 다른 회사, 맞아요, 스페이스X도 다른 회사, 주주 구성이 다 달라요. 공통점이 일론 머스크가 창업했다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M7 중에서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 오히려 지금은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그리고 오라클이라든지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AI 트렌드에는 좀 더 맞지 않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우리가 지금 M7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 M7 기업들의 핵심은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기업들의 집단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애플과 테슬라는 지금 애플을 딱 보여드리면 애플이 매출 성장률이 매우 둔화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기업들 대비로 해가지고 매출 성장률이 매우 둔화돼 있고 여기 있는 게 EPS예요. EPS 역시도 2021년도에 5.6을 기록한 이후에 2022년도에 6.1, 2023년도에 6.1, 2024년도에 6.08입니다. 네. 그렇게 말 그대로 이제 매출이 더 이상 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애플은 이제 꼰대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혁신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주말 사이 뉴스가 나오긴 했어요. 네. 내년도 서비스를 목표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GPT와 비슷한 서비스를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름이 네 글자였는데 약간 여성 이름? 정도 이렇게 좀 붙인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내년 서비스를 목표로 비밀리에 개발 중이다. 네. 이제 AI 올라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비밀리에. 있어서 요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할지는 앞으로 좀 더 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애플은 지난 4년 동안 실적이 성장하지 못한 기업이다. 주당 순이익이 성장하지 못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애플은 꼰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은 테슬라도 지금 애플과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테슬라도 현재 보시면은 얘들이 매출 성장이 2023년, 4년, 2년 연속으로 이렇게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애플과 테슬라의 공통점은 하드웨어를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동차를 팔고 스마트폰을 팔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돈 잘 벌고 혁신하고 매출이 성장을 하고 이익이 성장을 하는데 지금 하드웨어를 이제 유통하는 기업들 같은 게 생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iOS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지만 일단 매출 50%는 애플이 이제 아이폰에서 나오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발목이 좀 잡히고 있다.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조적인 변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발생하면은 뭐 여전히 M7 유지가 될 것이고 아니라 그러면은 M7에서 두 종목이 빠진 그리고 거기 오히려 TSMC나 오라클 아니면은 뭐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이 들어온 새로운 뭔가 우리가 빵이 이제 끝났잖아요. 네. M7이라는 얘기도 나온 지가 지금 한 2년, 3년 정도 된 단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새로운 단어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얘네들이 일단 핵심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벌어요. 부럽네요. 그 돈으로 남는 돈으로 넘치는 돈으로 M&A도 하고 투자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투자 결과가 AI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돈 잘 버는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 건 당연하다. 그 애플은 좀 소비재단으로까지 뭐 봐야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애플은 경기 방어주죠. 지금 애플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우스갯소리가 많이 나오는 게 네. 이렇게 돈 잘 버는 기업이 대출까지 내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배당을 주고 있으니 얘는 경기 방어주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일단은 EPS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시장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좀 더 이제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M7 또 애플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고 사실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 네. 우리가 M7이라는 이야기를 붙였을 때가 언제였는지 다들 기억하세요 혹시? 그러니까 뭐 빅테크 빵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은 우리가 결국에는 M7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 7개 기업만 계속 올라가고 네. 나머지 S&P 500의 493개의 기업은 특히나 막 바닥을 기고 있고 완전히 이제 이 괴리율이 확 생겼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두 동강 났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두 동강 났던 그 기간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엄청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됐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금리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근데 M7 같은 경우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돈 벌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을까? 방금 이제 테이버님께 말씀해 주셨지만은 가장 돈 벌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이 이 7개 기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고금리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M7은 계속 날아가고 나머지 기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바닥에 좀 깔려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M7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지금의 금리 상황도 저는 좀 우리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금리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속적인 어떤 금리 인하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물론 이제 중소형들도 많이 튀어 오를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지금 금리 상황이 혹시나 동결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튀어 오르거나 뭐 고용 지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다시 우리의 눈은 또 M7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AI라는 이 어마어마한 산업 자체는 또 많은 현금이 필요합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현금을 도대체 누가 소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꼰대지만 꼰대지만 이러한 기업들 현금 흐름이 좋은 자 이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눈여겨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현금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장에 뭔가 거시 경제적인 그런 불확실성도 있을 것이고 뭔가 이런 관세라는 그런 불안정한 그런 요소들도 있을 텐데 이런 제가 이따 뒤에서도 얘기를 할 거지만 이런 모든 불안정한 환경에 사실 견딜 수 있는 거는 기업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지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사실 이 M7도 사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들 기업들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하고 무언가 더 성장을 하고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더 버틸 수 있는 무언가 그런 탄탄한 이런 바닥이 좀 만들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M7의 파워는 그래도 좀 견조하지 않을까. 견조하다. 근데 이거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깃집을 차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건물주가 하는 고깃집이 있고요. 세대로 하는 고깃집이 있어요. 적절한 표현이 누가 잘 될까요? 적절한 표현이 누가 오래 살아남고 누가 더 싸게 팔고 네. 누가 더 돈을 많이 남길까요? 당연히 건물주가 하는 고깃집이겠죠. 맛있는 집. 지금 PD님이 맛있는 집이라고 말씀. 맛있는 집? 예. 아니 맛있는 거는 요리사를 고용하면 네. 돼. 그래. 좋은 고기 사면 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빅테크는 돈이 많은 상태에서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고 거기에다 AI를 직접 돌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고기 장사라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 돈 많으면 짱이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M7 종목에서 뭐 테슬라가 애플 빠진다 얘기 외에도 예. 여기서 오히려 더 추가가 되면 그냥 M10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상위 10개 기업들. 네네. 예. 근데 또 AMD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낄 체급까지는 아니다. 또 이런 AMD는 말들도 아직 한참 종목별로 멀었죠, 있더라고요. 아직은. 예. AMD는 현금 흐름도 문제지만 지금 엔비디아, 그러니까 AMD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상당히 긴데 네.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많은 칩을 생산하고 그걸 유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칩을 누가 생산해 주냐 그러면은 칩은 다 TSMC가 생산을 해줘요. 네. 근데 TSMC의 구조를 놓고 보면은 TSMC 같은 경우에는 선 주문을 넣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제품을 다 이제 본인이 책임지고 판매를 해야 돼요. 네. 엔비디아나 AMD가. 그러니까 공장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그 의뢰한 걸 물건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 팔고 못 팔면은 손해는 내가 떠안아야 되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확실히 있어야지 수요에 대한 체크가 끝난 이후에 그만큼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네. 다들 엔비디아 걸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돈을 더 벌고 기술을 더 많이 발전시키다 보니까 AMD가 차순위로 계속 이제 따라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AMD가 생산 자체 양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 TSMC의 이런 독과점적인 구조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결과적으로는 AMD가 엔비디아를 따라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이다. 어차피 지금 AMD도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보면서 AMD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만 네. 저는 조금 엔비디아를 좀 더 관심을 더 갖는 게 지금 타이밍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기 기업.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AMD는 아직 아기 기업이다. 아기 기업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박민지 캐스터가 자, 이 부분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프리마켓에서 주가 움직임 크게 보이고 있는 종목들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가장 먼저 살펴보실 기업, 잠시만요. 스테이크홀더 푸드입니다. 배양육을 지금 화면이 조금 잘못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크홀더 푸드 어떤 기업이냐면요. 배양육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이스라엘 기반 식품 회사인데요. 현재 프리마켓에서 82.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모습인데 급등하는 이유로 한번 살펴보니 트와인 솔루션이라는 디지털 염색 시스템 개발사를 최근에 인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M&A에 대한 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또 특허 관련 호재 괄가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JFB 건설홀딩스인데요. 상업용 주거용 부동산을 건설하고 개발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소매점과 기업 그리고 주거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다양한 건설 사업이 포함되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살펴보시면 42.8%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주가 움직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 수혈 소식이 전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메리카 벤처스 LLC를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현재 주가 흐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기업, 문레이크 면역치료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요, 스위스 본사에 두고 있는 바이오 기업인데요. 한때 염증성 질환 치료를 위해서 개발 중인 약품이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또 주가가 한때 급등했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도 치료 중이었던 임상 시험이 일부 신뢰성 그리고 해석을 두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왔는데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그러한 흐름을 이어받아서 87.47%가량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프리마켓 주가 움직임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간간히 방송 중간중간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관세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정리를 좀 해드렸었는데, 이제 뭐 제약에 대해서 이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헬스케어에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좀 상승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보 앵커가 또 제약에 관련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아까 관세 특집, 마지막 분야가 제약바이오입니다. 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 첫 멘트인데 그거를 가져가 버리시네요. 아, 그래요? 네. 또 한 번 더 하세요. 네네, 관세 예. 특집 마지막 분야는 제약바이오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쪽 같은 참, 네. 첫 멘트까지 가져갔다고? 첫 멘트를 아이고. 그대로 따라하시더라고요. 알겠어요. 네. 네, 아무튼 제 멘트도 가져가세요, 나중에. 아, 그럴게요. 예. 나중에 클로징도 제가 할게요. 알겠어요. 네, 아무튼 이쪽은 유럽연합 EU 쪽을 제외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가 100%로 설정이 돼 있죠. 네. EU산 의약품은 15%, 미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관세 전면 면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생산 시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좋은 입지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라이릴리라든지 머크라든지 존슨앤존슨, 길리어드 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많은 제약 대기업들이 미국 인디애나,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등지에 공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관세 면제 조건을 충분하게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라이릴리나 머크 주가 제가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주가를 보시면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로 대형 제약사들은 전혀 우려할 바가 아닌데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곳들은 대형 제약사들이 아니라 중소 제약사들입니다. 이들은 생산 거점이 멕시코, 캐나다, 인도, 중동 등에 집중이 돼 있고요. 또 대형 제약사들이 관세 피해를 일부 입더라도 고성능 블록버스터 약물 등으로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데 반해서 이 작은 제약사들은 대표적인 단일 제품 하나로 구성된 경우도 많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가격 인상이나 시장 철수와 같은 이 회사 이익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3국의 생산시설이 위치한 중소제약사들은 미국 수출 중단까지도 현재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이번 의약품 관세 조치는 제네릭,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복제약 의약품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내 처방의 90%가 사실상 제네릭으로 이루어진 만큼 미국 환자 대부분은 직접적인 가격 인상을 체감하게 되지는 않을 텐데요. 일부 제품에 한해서 보험 내에서의 본인 부담금 증가나 가격 조정, 혹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중소제약사들의 약물 같은 경우에는 품귀 현상이 빚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또 원료 의약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실제 원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더 복잡한 셈법이 따를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 조립 혹은 완제품 기준으로 관세가 적용된다라고 했지만 원료 수급에 사실상 차질이 생기면 장기적으로 생산 비용 증가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어떠한 과연 원인과 결과가 도출이 될지는 조금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켜보셔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프리스와 같은 많은 월가 기관들은 이번 조치는 대형 다국적들사에게는 오히려 경쟁사를 떨쳐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중소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할 시간도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도태될 수가 있고 결국 이들의 약을 복용하던 환자들이 더 이상 약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기업의 뭔가 이익에 영향을 주고 관세 정책의 그런 경제적인 효과 또 사회적인 효과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의약업계에 정말 새로운 또 다른 그런 제2의 파생되는 문제들을 일으킬 수도 있다. 혹은 또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지 못해서 차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을 마주할 수도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 물론 욕실과 주방, 가구도 중요하겠고 연질 가구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대중들이 또 사람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먼트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의약품 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건강 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로 인해서 중소형 제약사들이 어떻게 보면 패가망신을 하고 환자들이 그 회사의 약물을 더 이상 복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파생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의약품에 대한 그런 관세는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모먼트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약 업종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 이게 지금 사실 10월 1일부터가 이제 부과가 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게 또 관세가 어느 정도 협상이 되면 또 어떤 방향을 또 가질지 그것도 어느 정도 변수가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사들도 미국에 공장을 좀 빠르게 좀 짓는 분위기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일라이릴리의 공장을 좀 이렇게 받아서 거기에 좀 거의 7천억 원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공장을 좀 확보해 나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면 사실상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 업종까지 관세 특집으로 이렇게 제약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키가 있죠.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 김민 캐스터가 또 외신을 준비했습니다. 자, 네. 어떤 뉴스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말씀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개를요? 저는 예. 토끼입니다. 토끼다. 왜 토끼인지 아실까요? 토끼띠라서? 아닙니다. 그러면요? 제 띠는 말띠고요. 예. 제가 평소에 이 당근과 채찍을 좀 잘 써서 뭐 살아가면서 뭐 예. 잘하는 건 잘하고 또 그때 또 느슨해진다 하면 제 채찍을 잘하는 편인데 토끼... 본인 스스로에게? 네. 예. 토끼이신가요? 저요? 네, 팀장님께서는. 근데 이렇게 토끼이신가요? 물어보는 게 그림이 되게 이상해요, 이게. 형 토끼세요? 네. 토끼 아니죠? 토끼 아니에요? 토끼세요? 토끼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여기 그림 제발, 이상해. 선배님은 저는 토끼입니다. 저밖에 지금 네. 토끼라고 할 사람이 없네요. 이 스튜디오에 저희 지금 2명의 토끼가 있는데 네. 이렇게 또 한 명의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역시도 이 당근을 미국 내 투자로 했고 또 채찍의 경우에는 관세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죠. 예. 아무래도 최근에는 좀 국산화에 꽂힌 것 같은데 좀 짚어보자면 해외에서 반도체를 수입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미국에서 똑같이 생산을 해야 된다는 아이디어, 바로 1:1 매치 법칙을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만약에 못 맞추게 된다면 이 채찍이 바로 옵니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현실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해외 제품이 아무래도 좀 싸고 공급망이 현재로서는 갈아엎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겠는데 여기에 더해서 애플과 델 같은 기업은 이 미국산과 또 해외산 칩을 현재 섞어 쓰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쫓아가면서 이 채찍을 계속하면서 또 관세를 매길지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 TSMC, 또 마이크론 같은 회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는 관세를 안 물린다라고 하면서 현재 산업 흔들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이 칩이라고 하는 게 또 어디에서 생산되는지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뭐 이게 되게 섞여 있는 구조고 특히나 이 자율주행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000개 이상의 반도체 칩이 들어가는데 이걸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따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 본질적인 토끼인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토끼설. 네. 자, 지금 1:1 매치 법칙. 그러니까 하나를 수입을 해보면 자국에서 하나를 또 만들어야 된다. 자, 이러한. 하지만 이걸 맞추지 못한다면 어마어마한 또 관세를 물리겠다. 네. 자,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한 어떠한 방법, 뭐 방법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이런 부분이 공급망 이슈에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현실 가능한지는 모르겠고 네. 해보님은 이런 뉴스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저게 결국엔 또 타코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난번에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애플과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좀 격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또 이게 유화책이 나왔고 그리고 또 연장이 됐고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뭐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한 그런 포인트로 작동을 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품목 관세가 남발되는 이유도 10월 말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관세에 대한 판결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대법원이 법대로 하면은 관세가 불법이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법원이 정치적인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편을 들어가지고 이게 뭐 상호 관세가 유의미하다, 상호 관세가 이제 의미가 있고 대통령이 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우리 25% 관세가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미국 내 법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1심에서도 2심에서도 전부 다 트럼프가 패소했단 말이죠. 그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아무리 공화당 출신이고 혹은 트럼프가 임명한 그러한 이제 임명직이잖아요. 대법원이. 그러면은 그런 대법관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트럼프 편을 들어주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10월 달에 관세를 이것저것 부과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는 대법원의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상호 관세가 이제 계속해서 부과가 될지 아니면 없어질지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이유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뭐 관세라는 게 우리나라의 큰 크리티컬한 뭐 이슈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타격이 있겠지만 실제로 놓고 보시면은 자동차 관세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철강, 알루미늄 같은 관세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구리 같은 경우가 매우 심각했죠. 구리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얼마 안 돼서 미국 내에서 반발이 세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리를 미국 내에 들어와가지고 미국 내에서 가공하는 애들은 또 구리 관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관세를 때린다고 했다가 자동차를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부품으로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 가격까지는 또 면세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관세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쓰죠. 있어요. 말 그대로 정말 시장에서 장사라는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후에 반영이 될 것이다. 네. 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가 올라온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관세가 신규로 부과되는 것만큼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관세 면제를 몇몇 품목에서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했다가 또 관세를 없앴다가 또 원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관세를 이제 부과하던 제품을 면세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관세는 2018년, 19년부터 부과가 되던 건데 그 원두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원두는 가격을 아예 면세로 가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브라질과는 정치적으로 지금 리스크가 있는데 브라질산 원두는 또 관세가 0%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물가, 소비자 물가, 이제 체감 물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은 지금 좀 편안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이 그런 데 나와 있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세 품목별로 지금 관세를 좀 부과하고 있고 뭐 일부 관세를 부과하지만 일부는 또 면제를 하고 있고 자, 앞으로 이런 관세율도 이제 우리가 일부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이 아직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 외신 기사가 자, 우리 최보아 앵커가 좀 인텔과 IBM에 관련된 기업 소식도 이렇게 전달을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형 투자로 최근 투자자들의 주목을 좀 크게 받았던 인텔 그리고 IBM이 과열 상태다라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인텔은 지난주 애플과 TSMC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접촉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며 한 주간 21% 정도 급등을 했다고 하고요. 연초 대비해서는 약 80% 정도 상승한 상태라고 합니다. CNBC는 인텔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오른 상태라며 이 상대 강도 지수 RSI가 현재 80으로 일주일 전이었던 77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뭐 RSI는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해당 종목의 과매수 혹은 과매도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 이하면 과매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 이상이면 이 종목이 과열됐다, 그러니까 과매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BC는 인텔의 RSI가 단기간 내에 지나치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하락 되돌림 위험도 굉장히 크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인텔의 RSI는 지난 2월 1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RSI가 80까지 뛰었고 이후 인텔의 주가는 3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총 23%나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CNBC는 지난 한 달간 인텔의 주가가 20% 넘게 올랐던 건 그저 강력한 뉴스 덕분이었다며 이 리프탄 인텔 CEO가 인텔을 새 투자자들을 위한 일종의 준공공기업적인 회사로 바꾸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IBM도 좀 비슷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IBM의 주가도 한 주간 7% 올랐고 RSI 같은 경우는 80에 근접한 현재 79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HSBC가 채권 트레이딩 개선을 위해서 IBM의 해론 양자 프로세서를 활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게 IBM의 주가를 좀 끌어올려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그게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에 불과했을 뿐 장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부재한 쪽이 더 가깝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외 종목이라고 한다면 마라톤 페트롤리움이 RSI가 90을 기록하면서 S&P 500 편입 기업 중 지난주 가장 높았다고 하니까요. 뭐 반드시 RSI로 그 종목이 과열됐다 또 과매도됐다를 판단하기는 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RSI로 진단되는 그런 수치들에서 잘 맞아떨어지는 종목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고 또 RSI라는 수치가 한 번쯤은 참고해볼 만한 좋은 지표가 되기 때문에 또 최근 과열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지만 충분히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뭐 아까 저희가 뭐 M7 이야기도 나왔지만 반대하시나요? 아니요, 과열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가지고. 아, 네네, 좋아요. 네. 아, 지금 바로 얘기하면 되나요? 바로 얘기하면 그냥 쑥쑥 들어오셔도 돼요. 네. 과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시장이 분명히 지금 과열이 맞습니다.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약간 비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요일, 목요일 날 약간 하락하는 화수목이 이제 3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되는 움직임이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반등을 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화수목 지난 3일 동안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S&P 500의 연말 목표 주가를 7,000으로
수치적으로 제시하는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고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상황이다. 그럼 이런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지난주에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180빌리언을 채권으로 조달했는데 거기에 무려 몰려간 돈이 800빌리언이나 몰려갔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돈이 넘치고 있다. 네. 이 넘치는 상황에서 AI는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핵심은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제 우리가 반대 매매가 나올 상황이 나오느냐, 막 뱅크런이 됐던지 뭔가 어딘가에 터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네. 지금 우리가 금융 안정지수라고 볼 수 있는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매우 이게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화 정책에 있어서도 금융 정책에 있어서도 금리 인하입니다. 그리고는 돈을 풉니다. 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관세라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 관세라는 이슈도 결국에는 그 돈이 관세로 거치면서 미국 내에서 다시 재순환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 이런 것들 종합해 놓고 봤을 때는 실적 잘 나와. 그 다음에는 지금 금리 인하 해준대. 유동성 풍부해. 거기다가 사람들이 자산시장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돈 싸들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GDP도 높아, 네. 소비도 높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관세가 걱정돼서 인플레가 올라오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인플레가 생각보다 안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 지금은 즐기자. 네. 나중에 인플레가 정말 올라오면 그때 우리가 비중을 줄이면 될 텐데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BMO였을 거예요. 주말에 보고서를 어떻게 썼냐 그러면은 우리가 AI 관련돼가지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금리 나니까 목표 주가를 S&P 500이 7,000까지 간다라고 잡겠다. 그러면 지금에서 이제 6,500에서 7,000이라 그러면 한 10%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코멘트 단서를 달았습니다. 7,000 가기 전에 폭발적인 상승이 온 이후에 7,000을 갈 수 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다들 버블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지금 하락할 만한 요인이 없고 그 와중에 계속해서 뭐 파월이 됐든 아니면은 뭐 트럼프가 됐든 혹은 연준에 있는 약간 비둘기파적인 인사들이 됐든 계속해서 금리 인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보니 10월 말에 있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로 지금 못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지표에서 미국의 고용이 막 25만 건, 30만 건이 등장했다. 네. 새로 이제 신규 고용이 발생했다. 실업률이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전히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애틀란타 연은에서도 GDP 나우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 클리브랜드 연은에서도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연준에서 측정하고 있는 인플레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연율 3%를 안 넘습니다. 아직까지 인플레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의 그런 흐름이라 그러면은 네. 10월 말에 금리 인하 하잖아. 그럼 12월에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10월 말까지는 달려도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때 매도할 이유가 없는 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비싸다라고 다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제가 한경에 주말에도 컨텐츠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한경 글로벌 채널에서 올라온 그 이게 대담하는 게 있더라고 멤버십 영상. 네네네. 그걸 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걸 하나 전해드리면은 1996년도에도 연준 의장이 비싸다고 했다. 비성정 과열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던데 그러고 3년 동안 주가가 올랐다라는 그리스판 맞아요.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비싼 건 사실입니다. 과열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시장이 박살날 이유가 있냐 없냐의 포인트에서 놓고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이 박살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조심해서 보자. 그리고는 코인 시장을 조심해서 보자 정도를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슬금슬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차트에 좀 띄워주시면은 비트코인 시장이 지난주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비트코인 기준에서 10만 달러 수준까지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자로 오늘 아시아장이 열리고 난 이후부터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11만 불 위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럼 코인 시장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 채권 시장도 보시면은 채권 시장도 지금 유럽에 있는 장기 채권도 미국에 있는 장기 채권도 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안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유럽 채권 시장이나 코인 시장 자체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심리상으로는 약간 뭐 올 랠리라고 볼 수 있는 모든 상품이 모든 자산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점 이건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멈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혹은 인플레이션이 이게 관세 때문에 확실히 올라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경고음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파티를 즐기자라는 목소리가 지금 대다수의 목소리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싸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네. 네, 즐기시면 비싸다. 됩니다. 추석 때까지. 그죠? 예. 자, 지금 너무나도 강하고, 근데 경기가 너무나도 강하니까
우리가 비싸다라는 그런 어떤 정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평가, 과열, 비싸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굳이 얘기하자면 과거의 PER 기준으로 과거의 어떤 통계를 봤을 때 지금의 위치를 보고 비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 근데 지금의 이 너무 경기가 좋으니까 무슨 얘기까지 네. 나오냐면 과거와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다. 라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 기준에 그러니까 맞춰서. PER로 보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 예를 들면 24배까지 올라갔던 그런 아주 과열돼 있었던 시장 이후로 이제 빠지기 시작했었는데 네. 이제는 앞으로 이런 뉴 노멀의 시대 24배는 그냥 보통 기본이 되는 터치하는 시대. 거고 그 이상의 뭔가 새로운 어떤 환경이 도래하지 않겠느냐라는 많은 수석 전략가들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 과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나도 좋고 또 기업의 어떤 EPS 성장률이나 어떤 전망치 자체가 너무나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왜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일까? 오히려 지금보다 더 과열이 되더라도 오히려 시장은 과거와는 다른 어떤 흐름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과열이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약간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약간 이런 건 거죠. 물론 우리가 PER만 바라보기는 좀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우리가 기준이 있지만. 지표를 봐야겠지만 우리가 그냥 러프하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봤을 때 PER이라는 관점을 보게 된다면 이러한 의견들도 지금 시장에서 워낙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좀 테이버님과 같이 비슷한 또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팔아야 될 때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팔아야 될 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도망쳐야 되는 시기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그렇죠. 이제 기술적으로도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기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 차트를 좀 열어서 보여주시면은 요게 우리가 엔비디아 차트고요. 요때가 작년 8월 달이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작년 8월 달에 엔비디아가 그때도 주도주였죠. 근데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가 나올 때 엔비디아가 이평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개팔아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요때부터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은 7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 바닥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때 7월 10일에서 13일 정도 구간에서 저는 실제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때 차트를 다 돌려보시면은 엔비디아와 함께 TSMC,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과 같은 기업들, 특히 하이닉스까지도 글로벌 주요 종목들이 동시에 21 이평선을 깨고 이탈하는 모습을 같이 보였어요. 그게 7월 초중순이었고 그러고 난 이후부터 갑자기 엔화 환율이 이상합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이야기가 확산이 되고 그러고는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블랙먼데이라는 얘기까지 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스토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시장에서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기업은 결국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수급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테슬라, 팔란티어, 오라클, 브로드컴, 그리고는 그 외에 TSMC라든지 최근에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왔던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현재로서는 지금 엔비디아의 현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얘네들이 지금 차트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실 때 현재는 50일 이평선까지 다 이제 이렇게 뭉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쭉쭉쭉 올라가던 애가 갑자기 한 번에 떨어지면서 급락이 시작이 됐는데 미끄럼틀이 바로 내려 펼쳐졌지만 지금은 엔비디아가 약간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최근 박스권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엔비디아가 바닥이 한 170불 정도가 바닥으로 만들어지면서 170불과 180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애플도 마찬가지, 테슬라도 마찬가지 이평선들과 이런 것들을 주요 종목들을 같이 보시면서 동시에 이탈한 날이 있어요. 지금 최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8월 1일 그리고 7월 1일 요런 날에 동시에 주요 기업들이 M7 기업들이 한꺼번에 이게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개팔아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게 8월 1일에도 9월 1일에도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그런 날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팔아야 돼? 아니면 버티고 올라가? 라는 점을 눈치를 잘 보시면서 거기서 동시에 주요 종목들이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고 그러고 난 이후에 뭔가 이게 또 회복되는 힘이 약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팔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을 지금은 매우 잘 세우셔가지고 비싸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언제든지 하락이 크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하락이 크게 올 수 있고 그게 매우 짧은 시간에 바로 반등하는 게 지금 시장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관세 때도 놓고 보시면은 떨어지는 거 며칠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진 폭이 15%씩 떨어졌고요. 그게 한 달도 안 돼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질 때 못 판 사람은 바닥에서 못 잡고 그 15%를 못 먹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본인이 매매를 되게 잘하신다 그러면은 공격적으로 매수 매도하고 손절하고 익절하고 계속 반복하시는 게 베스트겠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개파락으로 하락이 시작돼 버리면은 개인 투자자는 하면 마이너스 5% 10%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이렇게 뭐 4월 달에 사고 작년에 사가지고 수익이 막 50% 100%다. 네. 가만히 즐기시면 돼요. 끝까지 즐기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매수 매도를 해가지고 내가 뭐 플러스 5% 마이너스 5%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좌 상태다 그러면은 현금 50%는 꼭 챙겨두시고 네.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과정에서 매수 매도를 되게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파는 거를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여기서 버블로 갈지 조정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조심스러운 플레이를 혹은 내가 옛날부터 사서 수익률이 매우 높다 그러면은 어디서 팔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본인의 포지션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팔아야 될 때에 대해서 시그널을 잘 잡으셔야 지금 시장에서 말 그대로 수익을 고점에서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신호를 좀 세워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테이버님께서 언제 팔아야 되는가 너무나도 이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근데 핵심이 되는 종목들 뭐 엔비디아부터 방금 이제 뭐 브로드컴, 팔란티어 많은 지금 수급이 늘고 있고 거래량이 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오늘 테이버님께서 또 준비한 기업이 있어요. 요걸 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네네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연결해서 우리 준비한 기업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ETF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앞서서 드렸냐 그러면 예. 네. 지금 시장이 밸류에이션 보고 들어가자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네, 그 종목의 맞아요. 밸류에이션을 보고 그리고 또 차트를 보고 들어가자라고 하면은 차트들 보통 봤을 때 4월부터 떠가지고 지금 50% 100% 맞아요, 올라온 맞아요. 종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야 여기서 만약에 차트 떨어지면은 야 이거 그냥 딱 놓고 봐도 그냥 한 20% 30%는 그냥 떨어질 수 있겠네요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이 차트도 보시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TSMC입니다. TSMC는 제가 가장 많이 야, 좋아하고 TSMC. 가장 예. 오랫동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보시면은 지금 차트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뭐 단순히 대충 그림 그어봤을 때 대충 선을 그어봤을 때 지금 주봉입니다. 요 정도 선이 어느 정도 어깨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게 220불이에요. 네. 지금 275불에서 220불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20% 빠지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언제든지 20% 조정하도 이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차트인데 여기에서 TSMC를 이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하고 접근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매수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TSMC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모든 종목들이 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밸류에이션과 차트가 다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을 보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는가? 지금 이 가격에서 만약에 급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신고가를 다시 뚫고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은 누구인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엔비디아와 TSMC를 매우 어찌 보면 강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엔비디아는 내년도 내후년도까지도 계속 30%씩 성장을 한다. 그리고는 밸류에이션도 적절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시가총액 1등이 아주 비싸게 거래될 수는 없는 상황이니 엔비디아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인텔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구글의 아마존의 테슬라까지 모든 기업들이 TSMC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관세도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반도체 관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관세도 면제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은 TSMC입니다. 오. 지금 보시면 팹이 이제 8개, 9개까지 늘어나고 있고 매년 추가적으로 거의 분기마다 신규 공장에 대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의 관세 이슈에서도 TSMC가 현재는 이제 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재무제표는 마이너스라고 해요. 이익이 안 난다고 하지만 이게 현재 TSMC는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가격을 25%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월 초에 이제 컨퍼런스가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올해 4분기 2나노 상용화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고 2나노? 있습니다. 예. 그럼 2나노에 대해서 상용화를 하고 난 이후에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3나노 대비 2나노는 가격이 최소한 30% 이상은 올라갈 지금 겁니다. 2나노 수율은 어떻다고 나온 게 있어요? 혹시? 지금 가장 최신으로 애플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애플 아, 다음 그래요? 구글 그다음 뭐 인텔, AMD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네. 수율은 현재로서는 50%가 넘었다라는 50%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럼 뭐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2나노의 테스트 시작부터도 50%가 넘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TSMC가 어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첨단 제품을 만들고 있고 이 만들고 있는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뭐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세에서도 자유롭고 빅테크 AI 경쟁에서도 TSMC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가격도 더 올린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신공정에 대한 접근도 한다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보셨을 때 지금은 뭐 TSMC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네. 보셨으면 좋겠고 TSMC가 당장 이번 주 이게 컨퍼런스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주목하셔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가격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막말로 TSMC가 가격 올린다 그랬을 때 네. 엔비디아가 AMD가 애플이 안 사요라는 말을
못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TSMC는 갑이거든요. 네. 그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리겠다, 가격을 전가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TSMC는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TSMC가 망하면 지구가 5년 후 후퇴합니다. 이런 기업은 전 세계 그 어떤 기업도 이렇지 않아요. 뿌앵. 그렇기 때문에 TSMC는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는 지금처럼 다 비쌀 때는 가장 국밥 같은 기업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는 ETF는 이제 반도체 ETF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네, 좋아요. 얘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쓰고 있는 중이고 오늘도 지금 신고가예요.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도체 ETF 저는 핀비즈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가장 상위 10개 종목이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가가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AMD와 퀄컴 그리고 인텔이 상위 탑5 네.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한 번씩은 다들 언급이 됐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현재 인덱스 기준에서도 신고가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방금 전에 180%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 지수에 대한 이쪽도 이제 인덱스가 매우 큰 인덱스이기 때문에 롱숏 플레이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인덱스라 그러면은 첫 번째는 나스닥, 두 번째는 S&P 500, 세 번째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는 거래가 많이 되는 만큼 숏배팅도 항상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이 지수가 숏커버링이 또 터져나올 수 있을지 특히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랑 S&P 500은 이제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쓴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주에 작년 8월 고점을 뚫어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상 최고가를 이제 써나가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요게 숏커버도 같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짜잔 보여드렸을 때 요게 이제 지난 8월 달 고점이 여기. 네. 딱 이제 지난주부터 뚫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숏커버링 상승이 나올 수 있는가도 보시면서 주요 종목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 종목들 다들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가지고 ETF 자체가 올라가는 힘도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TSMC, 속스, 뭐 많은 분들께서 사실 반도체 하게 되면 다들 좋아하시는 또 ETF 대표적인 또 ETF이기 때문에 네.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아마 정말 뭐 탈탈 또 털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또 속보로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지금 최고의 앵커를 통해서 어떤 속보가 나왔는지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렉트로닉 아츠 M&A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방금 좀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네. 소식이 나왔으니까 네. 제가 요거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모펀드 실버레이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그리고 제러드 쿠슈너의 어피니티 파트너스 등이 참여한 투자 컨소시엄이 이번 합병을 좀 주도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렉트로닉 아츠를 결국 550억 달러에 인수합병하는 결과로 좀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아마 개장 전에는 제가 알기로 500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보다 50억 달러가 더 큰 550억 달러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하고요. 네. 뭐 일렉트로닉 아츠 같은 경우는 비디오 게임 제작사죠. 많은 분들이 뭐 심즈, 또 매든 NFL, 또 플랜트 vs 좀비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알려진 비디오 제작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EA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정규장 기준으로 1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뭔가 이 상승세를 주도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주주들은 210달러씩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하니까요.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 EA 같은 경우는 비상장 전환사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좀 강구 중에 있다고 하니까 예. 이후에 거래가 중단되게 되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될지 또 업계에서 경쟁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또 이런 소식들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가장 핫한 소식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딱 10시가 되기 전에 이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 방송을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프리마켓 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요 EA 관련된 정보도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EA 관련된 종목 속보들도 한번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신 기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빠르게 네. 또 외신 기사 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와 관련된 네, 기사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까 제가 꼰대 얘기 잠깐 했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MG인가 봅니다. 왜요?
사실 이렇게 뭐 SNS 하시나요? 예, 하고 있어요. 저는 야, 그럼 대답하기가 되게 무섭네. 혹시 예. 어떤 SNS 하세요? 뭐 여러 가지 네.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눌러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MZ 라인에 끼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주로 뭐 SNS 중에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데 이 한국에서 오는 광고 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고가 너무 거슬리는데 이게 또 메타에서는 최근에 유료화된 서비스로 바꿔줬다고 하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쓰시면서 광고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짜증났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예. 이제 영국에서는 이 광고 없이 쓸 수 있는 유료 구독제가 새롭게 메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대신 그만큼 돈을 좀 내야 되는 구조겠죠. 이 유료 구독제인 만큼 외부로 하면 한 달에는 2.99파운드 정도, 우리 돈으로 한다면 5,600원 정도고요. 앱을 사용하게 되면 수수료 때문에 조금 더 비싸다라는 예.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에서와 유럽연합 쪽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EU에서는 난 그냥 조금만 덜 맞는 광고만 뭐 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렇게 중간적인 선택도 가능한 반면 영국에서 출시된 내용을 보면 무조건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광고를 보거나 안 보거나 이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EU 쪽에서는 조금 더 선택지를 주고 그리고 영국은 그 규제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심플한 방식만 가져가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출시가 됐고요. 영국 쪽도 가격은 조금 더 낮춘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광고 없는 SL라고 하니까 좀 이 정도 5,600원 정도는 내고 쓸만하다라는 평가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좀 주된 내용을 짚어봤을 때 어쨌든 이번 내용은 뭐 단순히 광고를 보기 싫다, 안 보고 싶다 이 내용보다는 좀 EU랑 영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정보 규제가 조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간 지점을 선택할 수 있냐 혹은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냐인데 이 개인정보 쪽에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뭐 개인정보는 제가 잘 모르겠고 네. 그 부분은 중요한 건 뭐냐. 기업들은 광고를 내려고 돈을 내고 있고 우리 소비자들은 광고를 안 보려고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얻어가고 있잖아요. 사실 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러한 어떤 사업 모델 또는 구독료 모델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SNS를 통해서 다 너도 나도 비슷하게 또 나가니까 네. 뭐 스포티파이도 뭐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모르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어찌 보면 독점력, 그러니까 네. 가격 정가력 또는 가격 결정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SNS의 제가 뭐 횡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약간 씁쓸한 네. 하여튼 뭐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이러한 모델은 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것 때문에 물론 뭐 실적에 있어서는 아마 큰 영향을 좀 미칠 거로 보여지지만 모르겠습니다. 네. 시장의 반응은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핵심은 네. 지금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스크린 타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MAU 활성 사용자 수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표로 삼다가 네. 활성 사용자 수 같은 경우는 이게 AI나 아니면 챗봇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스크린 타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머무느냐를 집중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시간이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 시간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그 플랫폼은 성공하는 플랫폼이다, 성장하는 플랫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게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그 플랫폼이 이제는 한물간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인스타그램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다음 릴스도 많이 보시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저는 뭐 우리가 유튜브 쇼츠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성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이거를 지금 후발주자가 따라잡기가 카카오톡 지금 사태 보시면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네. 바꾸자마자 무슨 짓이냐 이런 얘기가 바로 튀어나오듯이. 정서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미 자리가 잡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 시장에서는 그쵸 앞서 말씀해 주신 돈을 내서 광고를 보기 싫다. 그리고는 네. 돈 내기 싫은 사람은 광고를 보겠다. 그런 거는 늦어졌어요. 결국에는 M7이 더 성장하고 돈 잘 버는 기업이 더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정말 다 전달드리고 싶은데 늘 조금씩 남아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아쉬운데 저희 최보아 앵커는 이제 내일부터 못 뺍니다. 네. 저희가 저희 그죠? 아쉬움의 의미로 어. 흰구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제가 따로 그거는 제가 집에 가서 혼자서 혼자 방에서 힘 해주세요. 방에서 해드리기로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자, 오늘 최보아 앵커님 그리고 또 네. 우리 김민캐스터 너무나도 준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테이버님 나오셔가지고 저 중간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야, 그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못 뵀잖아요. 사실상. 추석 연휴 아유, 때. 아쉽습니다. 못 뵙고 저희가 한 2주 뒤에 또 이제 테이버님과 또 추석 기간 동안 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 그때 또 많은 분들께서 또 테이버님 또 유튜브 너무너무도 또 사랑해 주시니까 가셔가지고 또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또 해주셔도 구독, 되지 않을까.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이거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테이버님 조태구. 유튜브 알겠습니다. 조태구알. 조태구알. 예. 자, 그래서 오늘 저희 프리마켓 뉴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세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는 내일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뒤에 이어지는 또 미오라 새벽 1시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